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현지 시간 28일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장 마감 후 공개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장의 경계감이 짙어지면서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 향후 기술주와 증시 랠리 지속 여부를 가늠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 전문가는 엔비디아에 대해 경제의 풍향계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주식의 규모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풍향계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미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지표인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지난달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5% 올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 28일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500억 달러 추가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2분기 매출은 300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엔비디아 자체 2분기 매출 예상치인 280억 달러는 물론 시장 예상치인 287억 달러를 크게 웃돕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122%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154% 증가한 263억 달러의 매출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기 순수익은 16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에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3분기 매출은 325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실적에도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수혜주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전날 공매도 투자자의 표적이 된 데 이어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까지 미루면서 주가가 2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6월 말로 끝난 2024년 회계연도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 것이라며 경영진이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 설계 및 운영 효과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 지연은 전날 미 공매도 기업 힌덴버그 리서치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공매도 표적으로 삼은 보고서 발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힌덴버그 리서치가 회사 측의 회계 조작을 주장한 데 이어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까지 늦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주식이 현지 시간 28일 급락하며 상장 이후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미디어는 오후 2시 15분 기준 전장보다 5.8% 떨어진 19.78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SNS인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2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장한 뒤 약세 흐름을 지속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경계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약화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습니다. 이 500억 달러의 추가적인 이슈까지도 함께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함께했었던 반면 3분기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그런 부족한 설명, 그리고 높아진 AI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상승 동력을 좀 잃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심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우지수는 0.39%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6%,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12% 하락폭을 모두 다 그려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기술주가 약세를 크게 가져갔습니다. 엔비디아는 2.1%, 아마존은 1.34% 내려갔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1.13%, 0.78%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AI 수혜주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전날 힌덴버그 리서치가 공매도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서 연차 회계 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19.02% 폭락했습니다.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9억 8,190만 달러 규모 추가 매각했다고 발표했음에도 0.71% 올랐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시장이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이 300억 달러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엔비디아 자체 2분기 매출 예상치인 280억 달러는 물론 시장 예상치인 287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매출은 26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54% 증가했습니다. EPS는 0.67달러로 전년 대비 168% 상승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0.68달러로 152% 증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호퍼 아키텍처에 대한 강한 수요와 또한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X 이더넷과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제품군 확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3분기에는 매출이 325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70% 중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새로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고소득자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소득 약 5억 3,5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한개 세율을 44.6%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본이득 세율은 23.8%, 일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각각 29.6%와 39%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한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에게 미실현 자본이 등에 대해서 25% 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매년 일부 자산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이 제안이 소상공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CNN과 첫 공식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9월 2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첫 공동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해리스 부통령은 언론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디지털 서비스 부분에서 약 100여 명의 직원을 해고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담당 에디 큐 수석 부사장이 여러 팀에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해고는 애플 북스 앱과 애플 서점 팀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졌고요. 애플 뉴스와 기타 서비스 팀에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애플은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서 일부 서비스의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올해 초에도 자율주행차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개발 프로젝트 중단으로 수백 명을 해고한 바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성장 둔화와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일 EU 집행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정확한 사용자 수를 제공하지 않아서 디지털법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은 EU 디지털법 서비스법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 수를 업데이트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EU 내 월 평균 사용자 수가 4,500만 명을 밑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라서 텔레그램이 매우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가 될 경우에 대규모 규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는 최근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고요. 아동 음란물 소지와 배포, 마약 밀매, 조직범죄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텔레그램의 글로벌 사용자 수는 10억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EU 내 사용자 수는 약 5,3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의 인물 이미지 생성 기능이 6개월 만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구글은 28일부터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영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 기능을 다시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미나이는 지난 2월 백인 인물을 유색 인종으로 잘못 생성하는 이 문제가 발생해서 기능을 중단했었습니다. 이 오류로 인해서 구글 CEO의 사퇴 요구도 있었고요. 구글은 AI 모델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제미나이는 최신 이미지 생성 모델 이마젠3를 통합해 개인 식별, 폭력적 장면 등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기술 개선과 함께 제품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잉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업용 항공기 대수가 향후 20년간 현재 2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보잉은 중국의 민관 항공기 규모가 연간 4.1% 성장을 해서 현재 4,345대에서 2043년에는 9,74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간 여객 수송량 증가율도 세계 평균을 초과하는 5.9%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은 중국 항공사들이 대형 항공기 1,570여 대를 추가로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서 화물기 수요가 현재 3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향후 43만 명의 신규 인력 채용과 7,800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잉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반영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경기 둔화와 주택 위기로 반정부 시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8일에 보도했습니다. 올 2분기 반체제 시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를 했고요. 노동 문제와 주택 소유 관련 불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경제 성장 정체와 부동산 위기, 무역 전쟁 등이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검열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위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위기로 인한 시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둥성 등 남부 도시에서 경제 시위가 집중됐고 이는 중앙정부가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요 대도시 8곳에 시내 면세점을 새로 설치한다고 27일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 면세점이 들어설 도시는 광저우, 청두, 선전 등 8곳이고요. 이로써 중국 내 시내 면세점의 수는 현재 6곳에서 27곳으로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13개 수입품 전용 면세점이 연내 시내 면세점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시내 면세점은 항공이나 크루즈선을 이용해서 출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0월 1일 중국의 국경절 연휴 시작과 함께 시행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하반기 국내 소비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경제 회복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내국인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려서 내수를 진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아디가 2분기 순이익이 32.8% 증가했다고 28일 보고했습니다. 비아디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분기 순이익이 91억 위안, 매출이 1,762억 위안으로 각각 전년 대비 32.8%와 25.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전체 순이익은 136억 위안으로 24.4% 증가했습니다. 비아디는 배터리 등 자사 부품을 활용한 수직 통합 전략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17.7%로 테슬라를 앞서고 있습니다. 유럽과 멕시코의 제조 시설을 확대하고 있고요. 올해 11월부터 EU로의 전기차 수출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올해 첫 7개월간 해외 수출 비중은 11.9%로 2배 증가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반도체 SMR 초격차 기술에 7.1조 투입, 방산 수출도 밀어준다.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선도형 연구개발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 정책 역량을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과 소형 모듈 원전 등을 포함한 초격차 선도 기술 R&D 등에 올해보다 1조 7천억 원 늘어난 7조 1천억 원을 쏟을 계획인데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반도체 등 ABC 첨단 산업에는 3조 5천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전과 방산, K 콘텐츠 등 신성장 동력에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낮은 R&D를 걷어내고 신규 투자 항목을 확 늘렸습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이 신설됐고, 그리고 ISMR, 리튬 기반 배터리 화재 대응 등을 증액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연구자 지원 명목으로 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트도 600억 원 규모로 신설했는데요. 박사와 석사에게 각각 월 110만 원, 80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암 같은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에 701억 원의 예상을 배정했습니다. 또 2차 전지 특화 단지 기반 시설 구축과 배터리 디스플레이 아카데미 조성에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예산 지원 역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충전 제어 전기차 충전기 보급과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원전, 방산 등 신성장 수출 산업 역시도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원전 수출의 탄력을 높이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산업 성장 펀드와 1,500억 원의 원전 생태계 융자를 공급해 나가기로 했고요. 방산 분야에서는 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흐름에 발맞춰 K방산 수출 펀드와 방산 수출 보증을 각각 400억, 1조 2천억 원 신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석유 유전 탐사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5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고요. ABC 첨단 산업에 3.5조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도체에는 4.3조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요. 한국형 아르파-H도 701억 배정을 결정지었습니다. 원전 산업 역시도 펀드와 융자 2,500억 신설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방산 수출 보증 1.2조 신규 공급할 역시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 증시 자금 조달 규모 세계 2위, LG전자 상장 땐 1조 유치 전망한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LG전자가 인도 법인의 IPO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인도의 자본시장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하고 소비시장의 성장 잠재력 역시 높기 때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 후진국으로 여겨졌던 인도는 글로벌 IB들이 뭉칫돈을 들고 몰려들며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위상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현재 인도 시장은 20년 전 중국 시장을 보듯 투자자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 상장에 성공할 경우 약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인도 증시 공략에 나선 국내 대기업은 LG전자뿐만이 아닙니다. CJ 대한통운은 지난해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인도 현지 계열사 CJ 다슬의 상장 예비투자 설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현대차도 인도법인 상장을 위해 6월 예비투자 설명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높은 성장세의 자본 유동성도 풍부하고요. 가전제품 시장 내년 28조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 첫 2조를 돌파하고 그 뒤를 이어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인도 국민가전 굳히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식량산업 규모 반도체 10배, 국가안보 핵심 과제로 다뤄야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과 이상기후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량 안보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협회는 신산업 제안 시리즈 자료에서 세계 식량산업 시장의 규모는 9천조 원으로 자동차 산업보다 2배 이상 크고 반도체보다 10배 이상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경협은 한국이 지난해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14위를 기록할 만큼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옥수수와 밀, 대두 등 주요 곡물을 90% 이상 수입에 의존할 만큼 식량산업 구조에서는 취약한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각국의 식량 공급 능력과 식품 안전 등을 종합평가해 발표하는 세계 식량 안보 지수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중국보다 순위가 뒤처진 부분이었고요. 한경협 주요 곡물 90% 수입에 의존해 해외 유통망 비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자재 공급망 틀어진 중국 칩 생산 차질 우려. 갈륨과 게르마늄 등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이 1년을 넘은 가운데 유럽과 미국의 공급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탓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 서방 기업들이 비축해둔 재고도 바닥을 보이며 첨단 칩 및 군용 광학 하드웨어 등의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지난해 8월 1일 희귀금속이자 첨단 반도체 그리고 전자제품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지난 1년간 미국, 유럽에서 해당 광물의 가격이 2배가량 치솟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갈륨과 게르마늄을 국가 안보를 위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이들 금속을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해외 구매자와 용도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갈륨, 게르마늄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 통제로 공급은 제한된 반면 첨단 칩 개발 경쟁으로 수요는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 부족으로 산업 현장은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요. 한편 중국 당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넘어 지난해 말부터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에 쓰이는 흑연과 히토류 가공 기술에 대해서도 수출을 막은 바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배터리 핵무기, 야간 투시경 등의 원료로 쓰이는 준금속 안티몬에 대한 수출 역시 통제 방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제한 1년, 가격 2배까지 급등하고 재고도 바닥이 났습니다. 첨단 반도체 등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미중 갈등 빌미로 전략 금속 비축해둔 부분들, 긴장 지속할 때는 공급 대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에너지와 항공주는 웃고 반도체주는 울고. 한미 금리 격차가 곧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원화 가치가 빠르게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별 주가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항공, 금융 등 원달러 환율 하락에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반도체 등 수출주는 지수 전체를 하락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로 다음 날인 23일부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참전리 등 에너지 기업들이 포함된 KRX 유틸리티 지수는 4.45% 올라 전체 KRX 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전기가스업 지수도 같은 기간 8.02%나 치솟았고요. 해당 기간 코스피 지수가 0.68%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오름세가 유독 두드러진 셈입니다. 이 기간 대한항공 등 항공주가 소속된 KRX 운송지수도 2.27% 넘게 올랐고요. KRX은행, KRX증권 등 금융업종도 각각 0.56%, 0.69% 상승했습니다. 이에 반해 KRX 반도체 지수는 같은 기간 5.25% 넘게 하락했고요. 모든 KRX 지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업종별로 수익률이 나뉜 것은 최근 원화 강세 흐름이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수혜 피해 업종을 선별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에너지와 항공기업 그리고 천연가스, 석유 등 원자재 구매 부담을, 금융주는 외화 조달 자금 이자 비용 부담을 각각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 수출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데요. 환율 하락으로 비용 부담은 줄어들었고요. KRX 유틸리티, 운송지수 등 급등했습니다. 수익성 악화 우려 속에 수출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시장을 뒤흔든 캐리 트레이드 함께 하실 분 테이바랩스 강승희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 대폭락 당시에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달러에 이어 위안화 트레이드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기서는 중국의 저금리 환경, 이 약한 내수와 경제 둔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엔화가 금리가 낮아서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한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게 이제 유행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빚을 갚아야 된다. 이래서 이제 폭락을 했었죠. 그 폭락을 하면서 잠깐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제 뭐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 하다못해 요즘은 또 이제 원화 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 빌려서 다른 거 투자한다. 해외 투자.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해외 투자하는 것들도 실제로는 원화를 빌려서 투자하는 거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로 투자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상에서 보면은 위안화가 실제로 다른 나라 통화 대비해서는 강세가 덜 되고 있어요. 원화나 아니면 엔화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위안화를 빌려서 그러면 또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뉴스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종류가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안화 청산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위안화 청산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엔화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위안화 강세가 되고 있고 그러면 캐리 트레이드를 하면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손실을 언와인드한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해외 IB들에서 시티, 골드만, 노무라 이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위안화를 빌려서 캐리 트레이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얘기는 결국은 강세가 계속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강세가 계속될 수 없다는 얘기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기가 별로 안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청산되니까 강세가 될 거다. 한쪽에서는 기회다. 지금 빌려서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를 해라. 이렇게 두 종류가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중국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그 자금을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외국 통화나 자산으로 변환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악재일지 기회일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가 뉴스화되고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안화를 빌리거나 위안화로 투자하는 게 다른 나라 통화 대비해서 그렇게 편하지는 않거든요. 아직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있는 중앙은행이 환율 개입 비슷하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시작해 이렇게 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빌려서 투자하기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그 부분 청산되는 우려를 보기보다는 현재도 약간 잠잠하고 있지만 오히려 엔화나 아니면 원화나 환율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그걸 빌려서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비투죠. 비투인데 보통 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건 이자율 차이만 가지고 트레이드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빌려서 다른 나라 통화.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차트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기준금리들이 미국은 5.5%, 그 다음에 유럽은 4.25%, 중국 3.35, 한국이 3.5, 일본이 0.25예요. 근데 0.1에서 0.25 올라왔다고 저번에 폭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교하시면 너무 낮잖아요, 일본만. 그러니까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직도 훨씬 더 금리만으로 보면 유리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이런 통화를 빌려서 이쪽 왼쪽에 있는 통화를 빌려서 오른쪽에 있는 브라질 10%, 멕시코도 10.75%, 인도 6.5, 인도네시아 6.25 이런 등등 나라들의 이제 통화에 투자를 해서 이자를 계속 누적해서 수익으로 가져간다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도 그렇고 계속 금이 이제 고가를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것들도 이런 거에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 트레이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달러 그리고 원, 위안화 트레이드 등이 등장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럼 끝난 것이냐라는 의견까지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아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파도가 한 번 더 넘어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을 빌려서 다른 걸 사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통화와
그 빌리는 통화 두 개의 금리 차만큼을 수익으로 꾸준히 번다라는 쪽을 포커스를 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할 때는 그쪽만 포커스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졌어요. 이걸 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엔화 대출하는 거,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거주자들이 단기 대출하는 거, 뭐 그다음에 일본 개인들이 증권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엔화 선물들 가지고 투기 거래라는 거, 그다음에 개인들도 FX 마진 거래라 그래서 보통 이제 증거금 넣어놓고 외환으로 막 사타 팔았다 하는 거래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래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이거 외에도 장외 파생 상품으로 기업들이 외환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경우들까지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엔화와 연동돼 있는 모든 것이 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관찰 대상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꾸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원화가 되게 강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오히려 원화 환차손 어떡하냐 이러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 주식 빠지면서 원화까지 강세가 되니까 환차손까지 해서 굉장히 손실이 크다 막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뭐 해피했었는데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 올라갈 때는 2배로 벌고 있었는데 원화도 벌고 그다음에 주식도 벌고 거꾸로 내려가니까 주식도 깨지고 양쪽 다. 뭐 원화도 깨지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또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항상 보실 때 그 대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이제 금융시장의 문제점은 결국 B2가 문제고 빚을 져서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났을 때 항상 이제 다 반대 매매가 나간다. 그리고 반대 매매가 나가면 지난번처럼 급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외 주식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까지도 체크 포인트로 짚어봤습니다. 최근 BOJ 우에다 총재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 역시 되짚어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나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 시장 영향 어떨 것으로 지켜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일본행 부총재가 금융시장이 계속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동향을 주시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빚을 가지고 지는 게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엔화로 대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한 규모예요. 근데 여기 앞부분 이렇게 올라왔을 때가 이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 그래서 2007년대 미국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대출이 늘어나다가 결국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완전히 또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쭉 내려갔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거의 그때보다 더 많아요. 빚이. 은행권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거 청산이 됐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에다 총재가 얘기하는 이제 지금 금리를 더 인상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완전히 이제 뭐 니케이서부터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내렸는데 아직도 BOJ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하는 부분을 지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BOJ의 의사보다는 두 가지 이제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일본이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근데 원래 지금 엔화가 강세가 됐던 요인 중에 하나는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 국민들이 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이씨 어쩔 수 없다. 그러고서 다시 강세를 허락을 해줬는데 강세가 됐더니 이제 기업 수익이 감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 사상 최대 분기 이익을 냈어요. 근데 이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계속 줄어드니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그 금리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거나 그러니까 올리는 방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지금 일단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해야 될지 아니면 기업들은 계속 실적이 나빠질 거잖아요. 그럼 또 주가가 빠지면 경제가 다시 또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 양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간에 좀 서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시다 이제 총재가 이제 사임을 했죠. 사임을 했는데 이게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이제 좀 금리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도 크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답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다음 후보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쪽을 밀어주자니 국민을 밀어주자니 약세를 가야 되고 강세를 가야 되고 또 기업을 밀어주자니
약세로 가야 되고 양쪽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결국 정치적 선택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포커스가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9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GPT한테 좀 될 만한 사람 4명만 뽑아줘. GPT한테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4명을 일단은 뽑아줬어요. 그래서 이 4명 중에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현재 강세가 되고 뉴스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4분 중에도 파가 둘로 나뉘죠. 한 약세도 괜찮아, 균형적으로 발표를 해야 돼라고 보는 이제 고바야시, 그다음에 고이즈미 뭐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아니야, 우리는 BOJ 정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올리는 정책을 지지해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이시바, 그다음에 타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누가 될지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졌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은 누가 또 총리가 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됐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PT가 선정한 4분의 후보자와 함께 엔화의 방향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향방을 찾아볼 수 있는 힌트는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본 쪽에서 보기보다는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하를 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다음에 뭐 주가로 보면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이 그런 두 가지에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엔비디아 실적으로 이제 넘어가서 엔비디아밖에 뉴스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실적도 엄청 잘 나왔어요. 30빌리언 나와서 300억 불 정도의 수익도 발생을 했고 뭐 마진율도 75%고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발표가 됐으나 지금 한 7, 8%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역시 금리, 미국 금리 쪽이 더 지금 엔 쪽도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 지금 이쪽 차트 한번 보시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엔화도 같이 강세가 돼요.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이 엔 달러고요. 달러엔이고 그다음에 이 주황색이 금리인데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면 밑에 보시면 엔화가 강세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낮추면 강세가 되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지금 미국이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엔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은 미국이 50pp를 하면 강세가 더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140엔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훨씬 더 이제 주가에 영향을 다시 주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은 이제 143, 144엔에서 그대로 있으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캐리 트레이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140엔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엔화에서 손실 나고 또 주식에서 손실 나고 그러면은 빌린 돈이니까 또 갚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다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현재 빚이 많다는 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시기가 언제이냐 아니면은 지금 환율이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BOJ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도 이제 레벨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일단 변동이 천천히 돼야 된다. 빨리빨리 움직이면은 이게 마진콜이 나오잖아요. 천천히 가면 돈을 빌려서 조금씩 이렇게 증거금을 더 넣을 수 있는데 갑자기 가면은 빌려 넣을 돈이 없는 거죠. 손실이 너무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현 환율의 변동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의 변동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체크 포인트 삼아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계속해서 캐리 트레이드가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배경 역시도 궁금한데요. 여기에 더해서 신흥국 통화 등락세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이쪽 통화들이 거꾸로 변동성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실제로 약세로 가거나 이러면은 손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환율로 트레이드하는 이제 캐리 트레이드에서 핵심 리스크 요인이 결국 변동성이에요. 환율이 변동이 덜해야 지금 여기서 눈으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0%에 빌려서 브라질의 10%에다 투자를 했으면 환율이 10%만 변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10%가 이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캐리 트레이드들은 이거를 이제 돈을 더 빌려요. 증거금처럼.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20% 수익이 나는 거죠. 2배만 해도. 그러니까 환율 변동성이 적다면 20% 수익이 그대로 나지만 보통 브라질 통화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10%에 가깝게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환율이 변동이 안 되면 땡큐인데 환율이 변동이 되면서 환에서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봐야 한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미국 달러 같은 경우가 계속 약세 쪽으로 돌아가는 게 계속 진행이 될 거냐, 그리고 그 미국 금리가 계속적으로 낮아질 거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더 보시면서 나머지 통화들과의 관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흥국 통화 역시도 꼭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캐리 트레이드 현명하게 바라보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아까 미리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140엔이 무너지는 상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고서 거기서 변동성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캐리 자금으로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도 매수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현물 시장에서만 뭐 외국인 매수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그러니까 파생 상품들로 거꾸로 우리나라를 매수했다가 그걸 청산할 때는 한 번에 다 청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던 그런 사태가 완전하게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한 135엔, 뭐 140엔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불안하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요일 오늘의 일명 강승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법한 좋은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로 살펴보시죠. 교육 출판, 개별 모멘텀 충분하다 신한투자증권 리포트 설명해드립니다. 어제 개별 기업 위주의 모멘텀이 이어졌습니다.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던 종목들도 있는 반면 하락한 종목도 다수 눈에 띄는데요. 전반적인 혼조 흐름을 보이면서 어제장 종가 형성했고요. 주요 교육기업들의 24년 2분기 합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 영업이익은 6% 감소하면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적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M&A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시니어 교육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기업에 주목해보자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봤는데요. 교육기업 합산 매출 추이를 살펴보시면 21년도부터 꾸준하게 하락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 밖에 전통 교육기업들은 주주 환원 모멘텀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실적 컨센서스 상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천천히 매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M&A 같은 경우는 연결 실적 방향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대성은 호보 강남 대성 기숙학원 지분 50%를 취득해 의대 입시 역량 강화와 동시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0.15% 약보합 수준에서 6,73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는 8월 30일 지분 50%에 해당하는 200만 주 취득할 예정이고요. 2024년 상반기 의대 수용 인원을 840명에서 1,200명으로 중축 완료하겠다라는 입장까지도 내보였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Q단의 상승, P단의 상승 모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예산안은 2024년 1.2조 원, 2029년도까지 6.9조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8년도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과 전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교과서의 시장 규모는 기존 종이 교과서 대비 10배가량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단위로 추정돼 규모 있는 신사업으로 추후 수익 모델 구체화된다라면 교육 기업들의 실적 개선 모멘텀까지 함께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시니어 교육도 함께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비중이 좀 미미하긴 하지만 신사업 발굴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에 국한된 사업 모델을 타 연령층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대교의 자회사, 대교 뉴이프는 시니어 인지 활동 강화 서비스를 데이케어 센터 운영과 방문 요양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교의 시니어 사업 부문 매출 역시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M&A와 AI 디지털 교과서 시니어 교육을 하반기 키워드로 잡고 투자 포인트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초등학력 인구수 감소와 중등 EBS 프리미엄 무료화 영향으로 초중고 매출 비중이 큰 교육기업들의 성장률이 둔화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해 연초 대비 해당 교육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뤄왔었고요. 이미 상반기 내내 주가가 하락 흐름을 크게 반영해 왔었습니다. M&A와 공교육 진출, 신사업 확대 기업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M&A와 주주 환원 모멘텀에 있는 디지털 대성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데요. 중장기로는 비상교육과 웅진 싱크빅, 대교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신한투자증권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주 환원에 대한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는 메가스터디 교육과 크레버스 역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하반기 투자 모멘텀 M&A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기업들의 실적 둔화 가운데 M&A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 디지털 대성 최선호주를 이미 꼽아봤고요. 8월 27일 2025년 교육부 예산안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전년 대비 9.1조 원 증가한 104.8조 원으로 편성이 이미 맞춰졌는데요. 비상교육과 아이스크림 미디어,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육부기금 전년 대비 3.4조 원 증가한 72.3조 원으로 편성을 마쳤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예산이 증대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비상교육은 0.11% 그리고 웅진 싱크빅은 1.1%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단에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보여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는 AI 에듀테크 기업으로 계속해서 이름 올려지고 있습니다. 공모가 32,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0일 바로 내일이죠.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단 구주주 헐값 매도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부분 역시도 함께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올해 코스닥 IPO 최대어로 꼽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서책형 교과서 대비 유지보수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보수단에서만 보더라도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책정돼야 하는데요. 기업들은 10만 원대로 정부와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시장 규모 역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서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더 큰 폭의 시장 규모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니어 교육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업들은 본격적인 초중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타 연령층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신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니어 관련 매출이 전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약 1%밖에 되지 않는데요. 전사 실적의 개선 트리거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천히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봐도 좋겠다라는 판단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니어 교육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교육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교육 관련된 테마와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올해 초부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작년도 말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 확충으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크게 탈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상승 흐름을 조금 더 탄탄하게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M&A 그리고 AI 디지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니어 교육까지 함께 체크 포인트로 잡아가시면서 하반기 내내 조금 더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2분기 미국의 GDP가 발표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시장을 흔드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엔캐리에 이은 위안화 트레이드 등장에 주목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잠시 후 서울경제TV 증시 8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